퇴직을 했는데도 절반이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50대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7백이거든요. 혹시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 얼마나 많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한 70%가 넘고 연령대 높아질수록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선요, 제가 놀란 게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41만 2천 달러고 일본이 49만 달러예요. 41만 2천 달러면 약 5억 한 4천만 원 정도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더 많아요. 3년 전인가는요, 우리가 일본보다 많았을 때도 있었어요. 집값 비쌀 때는. 근데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30년, 40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가구당 순자산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제는 이제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거든요. 금융자산이 24%고. 근데 이게 노인분들은요, 80, 9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집안채에 남아요, 노후에는. 그 집안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인가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국, 일본은 부동산이 30%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내 노후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은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비싸냐면요.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 1이에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가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값의 평균 우리 땅값이 3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198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막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 땅값의 15분의 1이었거든요. 지금은 4분의 3이라는 거는 뭐냐. 4분의 3은 똑같은 거잖아요. 요 30년 동안에 일본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일본이 떨어졌냐면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오르고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그게 비중이 줄겠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에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요. 애인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지난 몇 년 우리는 어땠냐면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이라고 그랬잖아요. 눈 감고 집 산다. 근데 1980년대 일본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의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미국, 유럽 선진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앵화값을 더블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 정책당국이 금리는 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 때 그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가지고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그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융殖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이나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인구 대비로 볼 때요. 출산율이나 베이비붐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되거든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도시화율은 몇 퍼센트냐면요.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 2등이래요.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91%래요. 시골에 제 친구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요. 그 동네 막내가 75세래요.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도시로 나올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우리처럼 실물에 직접 투자를 안 하고 투자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이 집이나 자기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되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니까 금융자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60, 70% 금융자산 비중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럴 때 내 노후에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국의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다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거고 뭐 401k라는 제도도 있고 한 건데 한국은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76%가 의미하는 게 어쨌든 이 76%의 대부분들은 정말 이상한 부동산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대부분은 돈을 벌었을 확률이 높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데이터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앞에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도시화라든지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다 결국은 집에 우리나라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금리도 중요해요. 금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벼락같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결국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5억인데 5억짜리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뭐 화장실 팔아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건너방 팔아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연금으로 넣어서 하지 않는 한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런 6명이 출생자를 6.3명이 만들어놓은 집값을 0.7명 애들이 어떻게 받쳐줄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하니까 가격이 구조조정을 시킨 거거든요. 가격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국 주식이 믿을 수가 없다면 뉴욕 다우 같은 경우는 우량주만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주식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미국의 뉴욕 다우하고 맞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좋다면 미국 주식이라도 투자를 해서 금융자산을 늘려야죠. 또 금융자산은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가구 수도 이제 4인 가구보다는 뭐 1인 가구, 2인 가구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는 좀 크잖아요. 이제 누가 어디에 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그래서 앞에 그 말씀드리면 집을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되게 그 정도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20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3, 4년 동안은 장기인지 단기인지 몰랐어요. 그거는 예측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우선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선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체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중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뭐냐면 딸이 시집갈 때쯤에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대로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1980년도만 해도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는 가족이 3, 4명, 5, 6명 많았잖아요. 이게 2022년에는 65% 늘었거든요.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골에도 요즘 보면 대형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문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고독사가 난리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의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죠.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인데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들하고 안 살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잖아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저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 돼가고 있다고.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된대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은 게 또 있고 두 번째는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거든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 두 번째는 저층해야 돼요. 고축을 만들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희 아파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재건축 죽어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뭐냐면 재건축할 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 강남에서 이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만 나가지고 다들 허가 만나면 공짜로 하는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요즘 날이면 날마다 유튜브에서 재건축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 그러면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뭐 나 살다 죽으면 되지 뭐. 나중에 나라에서 때려부시든지 말든지.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요. 재건축이 안 되니까 그 단지가 슬럼화 돼가고 그다음에 애물단지 단지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해도요.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 들어댄 10층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골 가면 거의 아파트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작년에 보니까 64%더라고요. 다 철근 콘크리트로 고층 아파트로.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아파트의 슬럼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도 지금 더 앞으로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 뭐냐면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냐면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소형평수에. 네. 그리고 문화시설 가깝고 재미있는 거 이런 데 사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보다 아파트 단지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독일에서 유학하고 와서 한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글 쓴 걸 읽어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서구에도 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지어진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일본도 보면요. 아파트들이 한 3층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대 가구. 그걸 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몇천 가구 한꺼번에 된 데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 참 심각한 게 뭐냐면요. 급격한 산업화와 그다음에 도시화 과정에서 보세요. 도시 빈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그 유럽의 주거 기계가 그 아파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도입되고 발전됐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실패한 기능주의적 집단 주거 방식으로 여겨지는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게가 문제다. 한국에서는 워낙 땅이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게 3-4배 크고 네. 미국은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요.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도시 벌판에도 또 하나는 이게 이제 5층이나 6층에서 10층짜리로 만드는 재건축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10층에서 20층 될 때, 20층에서 40층 될 때 그때 가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졸레조. 예, 이 사람이 지적한 게 뭐냐면 한국만큼 영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나 우리보다 더 민구가 높다는 거예요. 벨기에의 경우에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집단 주거시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효율적으로 도로를 내고 주위로 3, 4층 건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죄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느냐는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아파트는 충분히 의미 있는 효율적인 주거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니고 사고 팔고는 사는 걸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들어가 사는 게 문제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안 됐는데 점점 사람들이 가면서 아까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판교에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그게 2009년에 입주한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여기에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의 주택사정을 와서 살펴봤더니 원래 한국의 전통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옛날엔 사랑방 앉혀 있었잖아요.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버렸어요. 그냥. 처음에는 밖에서 보이니까 어색하잖아요. 분양이 안 됐어요. 그게 들어와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가지고 야마모토 설계사를 오라고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예요. 그걸 제가 스크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앞으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집을 더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집을 누가 사줄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예측을 했는데요.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방향은 이 방향인데 집은 젊은 사람들이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20, 30대는 10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보통 늘려갈 때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냐? 노인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630만 가구가 또 는다는 겁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까지 없는 건 여력이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 가구 늘어난 거는 집에 수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집을 사줄 건가를 한번 10년, 20년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노인 가구에서 일본 고령자와 한국 고령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 고령자들은요. 우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살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객분지 부채 비율인데요. 평균 그 연령대별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40대 미만이거든요. 얼마냐면 188%인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도 빚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월부로 집을 사니까 30년, 40년. 근데 그거를 현역실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직장인들이 목표가 뭐냐면요. 회사에 입사해서 월부로 집 사가지고 현역 기간 동안에 빚 다 갚는 게 목표예요. 제 친구도 집값이 3억 6천까지 가던 거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198%인데 높네요. 퇴직을 했는데도 절반이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50대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700이거든요. 그게 평균이니까 없는 집이 있으니까 있는 집은 몇 억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 얼마나 많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요. 나이 들어가면서 집을 계속 줄여요. 그래서 퇴직할 때가 되면 18평에서 20평짜리 되게 그런 집이고 그것도 힘들면은 팔거나 하고 공공 무슨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런 데로 다 이사가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유독 많은 부동산 자산 어떻게 바꾸거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셔야 된다.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 또 그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지금 딱 재산이 3억이고요. 그게 다 아파트 값인데요. 그러면 저 비중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 3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한 72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생활비 마련이 일부가 되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집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집은 이미 파는 거거든요. 그게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조정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요, 어떤 분이 자기가 좀 혼자 살고 계신데 지금 현금으로 2억 정도 있고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한 채를 주택연금 가입해서 받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묻는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주택연금 가입해서 연금 받아 쓰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죠. 딸릴 방법이 없잖아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줄인다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양도하는 조건으로 집을 파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이 된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